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작가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던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여러 사람들의 인생 조언과 성공 비결 등을 엮어놓은 책인데요. 베스트셀러를 뛰어넘은 밀리언셀러입니다. 이 책은 한 가지 주제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풀어나가는 심도 있는 책은 아니고요. 한 명 한 명의 인생 철학을 각 장마다 두세 장 안팎으로 독립적으로 요약해 놓은 인생 명언사전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라서요. 차례로 들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책에 소개된 여러 명의 인물들 중에서 몇 명의 이야기만 선택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니 로빈스의 이야기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빌 클린턴부터 미하일 고르바초프, 다이애나 황태자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가로 활동한 세계적인 성과 향상 코치입니다. 그의 인생관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죠.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라. 토니는 새로운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당신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헷갈리지 마라. 질문이 아니라 의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까? 나는 아예 불행을 타고난 사람인 걸까? 이건 모두 의문이다. 의문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시킨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한다. 토니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나는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다.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가 답했다. 난 견뎌낸 게 아니라오.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만델라는 토니의 의문을 훌륭한 질문으로 바꿔놓는 답을 내놓았다. 바로 이것이다.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네, 토니 로빈스는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1화로 언급됐던 넬슨 만델라의 경우에는 의문을 어떻게 질문으로 바꿨다는 걸까요? 추가 설명이 없어서 추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넬슨 만델라가 그 상황에서 품을 수 있었을 의문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아, 내 인생은 왜 자꾸 이렇게 꼬이고 막히는 거지?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겪는 거야? 하지만 견뎌낸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는 그의 대답을 보면 그는 의문을 질문으로 바꿨던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출소 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를 위해 여기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의문이 아닌 이 질문은 수감된 상태에 있었던 그의 삶을 원통함과 절망이 아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긍정 에너지로 가득 채우게 됐을 겁니다. 의문이 아닌 질문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억해 둘 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윌 매거스킬의 이야기입니다. 윌 매거스킬은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의 철학 교수인데요. 29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정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윌은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자 친구이자 현명한 교사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성취와 행복,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기여 등등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지적 통찰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글로 전 세계 젊은 독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우리가 열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정만 있으면 원하는 삶,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직업 만족의 가장 큰 조건은 가슴이 뛰느냐가 아니다. 정신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결정한다.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지금은 전혀 불만족한 일을 하고 있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열정은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자립심을 발휘하게 하며 더 큰 세상에 자신이 기여하게 만드는지와 같은 이성적인 측정 기준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가? 내가 개발해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가?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에게 철학자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도자로서 이제 막 20살이 된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그는 주옥 같은 답을 주었고 인터뷰는 거기서 끝내도 모자람이나 아쉬움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생 일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가? 8만 시간쯤 된다. 그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도 그랬지만 20살 때는 시간을 흘려보내며 이런저런 생각들 사이만 오가고 있을 것이다. 인생에 대한 큰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교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것들에 더 골몰해 있을 것이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 통상 2시간이 걸린다. 그중 어느 식당을 갈지 결정하는데 5분쯤 걸린다. 어떤가? 나머지 95%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데 5%의 시간을 할애하는 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를 평생 일하는 8만 시간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4,000시간 정도 쓰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 이는 일하는 시간으로 따질 때 2년에 해당한다. 4,000시간 또는 2년의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데 쓰는 사람은 분명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궁지에 몰려 시간에 쫓겨 열정 따위를 마법처럼 외치며 괴롭게 살아가는 일은 최소한 없을 것이다. 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설명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를 두고 몇 분을 고민하세요? 무엇을 입을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적어도 남은 인생에서 5% 정도는 그 점을 생각하고 설계하는 시간으로 떼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윌 매거스킬의 조언이 새삼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타이탄들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남자로 꼽은 작가이자 출판인인 케빈 켈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SNS 프로필에 디데이를 설정해 놓은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결혼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지,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경과됐는지 등을 가시적으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케빈 켈리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아니라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설정한 인생 카운트다운 시계를 가지라고 권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케빈은 인생 카운트다운 시계를 갖고 있다. 자신의 신상 정보를 입력해 얻은 예측 사망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2016년 현재 그의 살 날은 6,000일 정도 남아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카운트다운 시계만큼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6,000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하기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한 슈퍼리치도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카운트다운 시계를 갖고 있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건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케빈에게 이 탁월한 아이디어를 선물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롱나우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스튜어트 브랜드이다. 그는 약간 다른 인생 시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날들을 5년 단위로 묶어서 설정해 놓았다. 스튜어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실천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의 수명은, 그러니까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완전히 그만 생각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입니다. 그러니 5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효과적이죠. 그걸 완성하든 포기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떤 일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5년이 걸리니까 5년씩 끊어서 인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손가락으로 몇 번만 세면 앞으로 살 날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근사한 시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짧고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면 케빈은 먼저 생산성에 매몰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생산성은 로봇에게나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시간은 질문하기, 창의성 발휘하기, 경험하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강력한 생산성을 요구받는다. 경쟁자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인류의 일정 기간 동안 유효했던 믿음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기업은 흔해 빠졌다. 얼마나 많은 걸 만들 것인가를 지나 얼마나 희소한 가치가 있는 걸 만들 것인가의 시대로 이동한 인류에게 케빈은 이와 같이 조언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타인의 인생 영화에 들어가고 싶은 건 매우 강렬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경쟁하려고 하죠. 그들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은 록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서는 당신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곧 남을 흉내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리에 대한 질문과 창의성과 경험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성공입니다. 네, 다음 인물은 조코 윌링크입니다. 전직 미국 군인이자 작가이자 유명한 팟캐스터인데요.
조코는 이 책의 저자인 팀 페리스가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강인한 사람이라고 평했을 만큼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화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코가 실테스크 유닛의 지휘관이었을 때의 일이다. 미 해군 준장이 테스크 유닛의 지휘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해군 준장은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던졌다.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가? 일선 지휘관들이 차례로 답을 했다. 이제 곧 겨울이니 당장 새 군화가 필요합니다. 사막훈련 시설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병사들이 외로워합니다. 와이파이가 절실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할 때 헬리콥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윽고 조코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 답을 한 게 아니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단지 그는 자신의 세계, 즉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신념에 따르면 새 군화, 와이파이, 헬리콥터 요청은 지원이 아니라 불평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말하라고 하니까 서둘러 머리를 짜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내가 진짜 소원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들어줍니다. 네, 조코의 휘하에 있던 부하들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하지만 지휘자라면 자신의 세계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라고 여긴 그 리더 마인드는 멋져 보입니다. 스탠 매그리스탈이라는 미 육군 장군 역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려면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몰아세워야 한다. 그러면 내면의 더 큰 깊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집단에 합류하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수록 사명감은 더욱 강해진다.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것들을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오늘날 부유한 국가의 많은 어린이들과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벽돌을 줍고 고물에서 금속을 뜯어내야 하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과는 생존력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강인함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고 생각보다 강인한 존재죠. 괜찮다 여기면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또 그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다 여기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필요하다기보다는 있으면 더 좋은 것들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다 하고 되뇌인다면 곳곳에 놓인 장애물들이 어쩌면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오래전에 봤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버스를 타고 있었을 때였는데 앞자리에서 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고등학생 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부가 까매. 그러자 형이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 그러자 형이 또 말합니다. 작아도 괜찮아.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달리기도 못하는데. 못해도 괜찮아. 그때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피식 웃음이 났었어요.
무슨 대화가 저래? 아니 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가끔 그 대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괜찮아, 괜찮아 하고 읊조리게 되더라고요. 묘한 안정감과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부는 요약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요. 행동이라는 인풋이 있어야 행복이든 불행이든 아웃풋이 있게 마련인데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도박이나 생명이 달린 위험한 행동 같은 건 당연히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부류에 속하지만 살다 보면 평범한 일에 있어서도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을 먹으며 생각해보라.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 두려워하는 그 결과를 직접 실현해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그 상황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조언에 힘입어 이 책의 저자인 팀 페리스는 자신을 오랫동안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시나리오, 즉 회사가 망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세네카의 조언에 힘입어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정의하기 시작했다. 최악의 상황은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 예전 경험을 살려 임시 바텐더로 일을 시작해 월세를 마련할 수 있을 터였다. 가구를 팔고 외식비를 줄일 수도 있었다. 혹은 매일 아침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유치원생들의 점심값을 삥 뜯거나. 방법은 많았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생존은 가능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생존을 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무엇보다도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치명적이진 않았다. 살다 보면 뭐 생길 수도 있는 일이지. 이봐, 팀, 너무 걱정 마.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걸 1,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10이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3, 4 정도의 영향을 끼칠 뿐이었다. 그것도 임시적으로. 맙소사,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 인생이 정말 끝장날 상황이 찾아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걸. 그렇다면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떤가? 내가 생각한 최고의 시나리오는 분명 내 삶에 9에서 10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다.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낮고 최고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낮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베팅해야 하겠는가? 이 책을 쓰기 위해 만났던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성공하려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큰 리스크를 감수하겠노라 결정하고 대담하게 뛰어들면 생각보다 큰 리스크는 별로 없다. 정작 리스크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건 인생을 바꿀 만한 잠재력, 즉 다양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의 여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게 된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두려움을 리허설 해보는 것이다.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신에게 조금씩 주입시키는 것이다. 네이비실을 지휘했던 조코 윌링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네이비실이 최강의 팀이 된 건 평소에 극한 상황을 설정해 계속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통과 절망, 두려움 같은 감각들이 둔해집니다. 그래야 진짜 상황이 닥쳤을 때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죠.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면 실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네, 두려움을 이기려면 뭐가 두려운 건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그 상황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걸로 느껴진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하라는 건데요. 작가는 이에 더해서 한동안 즉석 통조림이나 쌀과 콩만 먹기, 나뭇가지나 종이, 나뭇잎만을 연료로 사용해서 요리해보기, 최대한 단식해보기, 인터넷 검색은 도서관에서만 사용하기 등등 자신이 설정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게 될지 모를 일들을 분기별로 실현해 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실현을 해보고 나면 전보다 더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 돈이 많은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를 얻는다. 당장 눈앞에 던져진 수익성 좋은 일을 거절하기가 쉬워진다. 우리는 부를 쫓는 것보다 가난을 연습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괴로워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네, 부를 쫓는 것보다 가난을 연습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뭔가 아주 그럴싸하게, 멋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의 내용에 온전히 공감하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설정한 최악의 상황은 경제적인 것과만 관련된 거였으니까요. 건강이나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과 같은 인간을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나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절절한 감정이 결부되는 상황에는 사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다고 해도 초연해지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흐름을 꽉 붙잡고 계속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손에 힘을 빼고 사는 것도 실현에 대비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실용적인 조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제로 생각을 쭉 펼쳐나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 철학이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는 책이라서 깊이 있는 사고 과정에 동참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은 명언을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각 장의 내용을 읽고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